안녕하세요. 오늘은 600년 전 한반도를 다스렸던 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거든요. 네, 위대한 리더는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건 역사 내내 계속되어 온 질문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의 삶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리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핵심 철학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덕치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힘이나 무서운 법으로 사람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 스스로가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따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 철학이에요. 공자의 가르침을 현실 정치로 구현하려는 시도였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상적인 군주란 어떤 모습인지부터 시작해서 세종이 어떻게 덕치의 대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식, 공감, 토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그의 통치를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옛날 동양에서는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은 유교의 덕치주의입니다. 리더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편에는 법가의 법치주의가 있었어요. 아주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죠. 정말 극과 극이죠? 자, 바로 이 덕치주의라는 철학을 말 그대로 자기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입니다. 이 문장, 백성은 군주의 거울이고 군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세종의 통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세종에게는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매뉴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세종은 이런 멋진 말을 그냥 이상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다는 이 철학을 어떻게 하면 진짜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 시스템,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평생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자, 그럼 세종이 이걸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세종은 지식과 과학을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백성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죠. 그전까지 글자는 소수의 지배층만 아는 어려운 한자뿐이었습니다. 지식이 완전히 그들만의 것이었던 거죠. 세종은 바로 그 벽을 허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워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배우기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런 생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츠고기, 공공해시계인 앙부일구, 천문관측기구인 혼천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농사를 더 잘 짓게 하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거였다는 점이죠. 과학기술이 백성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세종의 이런 백성 사랑은 당시의 경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그 당시 세금 제도는요, 한마디로 정말 불합리했습니다. 땅이 좋든 나쁘든 그해 농사가 잘 됐든 망했든 무조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흉년이라도 들면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거죠. 이걸 바꾼 게 바로 세종의 공법 개혁입니다.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먼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해 농사 작황에 따라서도 등급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풍년일 땐 좀 더 내고 흉년일 땐 덜 내게 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600년 전의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세금 제도를 바꾼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개혁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백성들의 희생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통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세종 리더십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세종은 똑똑한 왕이었지만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경연이라는 제도에 있었습니다. 경연은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국가 정책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경연은 왕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의견에 반대하고 때로는 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왕의 권위보다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집단 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600년 전 한 왕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현대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종이 실천했던 원칙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리더십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백성을 위한 실용적 지식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백성에 대한 공감은 시민 중심 거버넌스로, 또 신하들과의 토론은 포용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으로 말이죠. 시대를 몇백 년이나 앞서간 겁니다. 결국 세종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진짜 강력한 리더십은 무력이나 명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때 생긴다는 것. 진정한 권위는 바로 신뢰와 지성, 그리고 공동선을 향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 오늘날 600년 전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을 통달했던 이 철인 군주의 리더십은 과연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